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넷 류청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YD 아토 3 플러스입니다. 아토 3는 BYD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내놓은 전기 승용차입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앞서 버스와 트럭 부분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특히 전기 버스는 수도권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큼 국내 시장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토3는 전기 모델만 나오지만 내연기관차의 구조를 변형시켜 만들었다는 심증이 큽니다. 차체 크기는 너비가 조금 넓다는 점을 빼면 조금 큰 소형 SUV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산 전기 SUV 가운데서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나 기아 니로 EV보다 조금 더 크고요. 수입 전기 SUV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QA나 최근 출시된 미니 컨트리맨 전기차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아토3는 중국에서는 위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2022년 초에 출시됐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판매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최근 중국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 판매가 시작됐죠. 처음 나오고 난 뒤로 시간이 조금 흐른 만큼 BYD의 최신 모델들과 비교하면 스타일 면에서 보면 조금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핸더에 BYD 디자인이라는 문구를 넣을 만큼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BYD 디자인 책임자는 알파로메오와 아우디를 거친 볼프강에거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실무자들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만큼 아주 세련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아주 이상할 정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헤드램프 사이를 가로지르는 금속 느낌 패널이나 얕은 패턴을 넣은 D필러 장식처럼 과장된 요소들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시형 소형 SUV로서 개성은 없어도 무난한 편입니다. 휠지름은 18인치고요. 시승차에는 2555 R18 규격의 전기차 타이어 한국 아이온 GT SUV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면 실내는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낯섭니다. 대시보드를 파도치듯 가로지르는 곡선, CD를 옆으로 세워놓은 듯한 모습의 공기배출구가 그렇고요. 도어 트림의 포켓에는 길이가 다른 3개의 고무줄이 달려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에 올렸던 쇼츠 영상에서는 중국 전통악기 3현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몇 가지 눈에 띄는 요소들을 빼면 다른 부분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시트 크기와 굴곡, 디자인도 그렇고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지극히 무난합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소형 디스플레이와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빼면 새로움과 익숙함이 고루 느껴지는 모습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과도기적 디자인처럼 보입니다. 내장재 재질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값싸 보이는 정도도 아니고요. 조립 품질이나 마무리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평가는 차값이 싸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영상만으로는 확인하실 수 없겠지만 요즘 나오는 다른 업체 차들에서는 별로 심하지 않은 새차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개는 이 정도 차급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 차에서는 앞좌석의 내장재와 뒷좌석의 내장재를 좀 차별화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의 내장재는 그래도 보기 좋고 만지기 좋은 소프트 스킨 처리된 내장재와 인조 가죽 내장재 이런 것들을 쓰더라도 뒷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플라스틱 표면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든가 소프트 스킨 재질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아토3에서는 앞뒷좌석 도어 트림의 내장재 차이를 두지 않았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대시보드에서는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만 나오고 도어 트림의 스피커의 테두리 부분 그리고 도어 트림의 위쪽에 약간 좀 은은하게 굴곡을 줘놓은 그런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추도록 되어 있는데요. 뒷좌석에도 같은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뒷좌석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꾸밈새를 고급스럽게 하지는 않아도 뒷좌석에 탄 사람이 좀 홀대받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답게 바닥은 평평하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앉는 부분의 높이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편안한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구성입니다. 쿠션은 앞좌석도 탄탄하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푹신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기도 하고요. 쿠션 자체도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리고 더 푹신한 그런 느낌이 드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앉기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뒤로 갈수록 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좌석에 비하면은 머리 공간의 여유가 크지는 않지만은 앞좌석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아주 답답하지 않은 정도의 머리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라든가 쿠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시트 자체가 아주 넓은 편은 아니고 옆구리와 허벅지, 이 바깥쪽 가장자리의 튀어나온 부분도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주 넉넉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앉았을 때 주는 느낌은 쿠션이 아주 탄탄하지도 않고 굴곡도 적당하게 이루어져서 편안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이 좌석 양쪽 가장자리가 튀어나와 있지는 않고요. 앉는 부분의 길이가 조금 짧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허벅지 앞쪽은 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정도고요. 시트 자체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리를 아래로 뻗어서 발을 아래로 밟아가면서 페달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고요. 등받이도 마찬가지로 곧주 세워야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 그런 좌석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등받이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헤드레스트의 아래쪽이 약간 이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불편하게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체형인 분들에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 있지만은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은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트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방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측면 유리를 통한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후방 시야는 위아래로 조금 좁게 느껴집니다. 너비는 충분한데 뒷유리의 아래쪽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뒤쪽 시야를 좀 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앉는 부분과 센터 콘솔 윗면 사이에 이 높이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요. 전반적인 스위치 기어의 조작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의 터치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위아래 토글식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드나 회전제동 모드 선택 기능 같은 경우에도 딸깍딸깍 하는 게 아주 정교한 느낌이 듭니다. 파워 윈도우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여러가지 버튼들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스티어링 컬럼에 있는 스위치류들도 마찬가지고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은, 하나는 360도 카메라와 차 외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또 하나는 센터 스크린에 90도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센터 스크린의 회전 기능은 좀 특이한 점이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할 때는 가로 모드만 지원을 하고 세로 모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는 아예 회전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해 놓은 점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카플레이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회전이 되고요. 차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을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센터 스크린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조장치 관련된 부분들은 기어 셀렉터의 오른쪽 부분에 오토, 그리고 풍량 조절, 앞유리, 그리고 뒷유리의 열선,
바람을 내보내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버튼으로 배치를 해놨고요. 기어 셀렉터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주행 관련 편의 기능들, 주차 센서의 온오프, 후측방 정보 기능의 온오프,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온오프 기능들을 버튼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쪽, 그러니까 운전자 쪽에 더 가까운 쪽에는 주행 모드 선택, 그리고 회생제동 단계 선택, 그리고 TCS 작동 온오프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그리고 스포츠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모드에 따라서 자녀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승차감은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편입니다. 안정감 있게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당연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상당히 좀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 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은 거슬릴 정도 아니고요. 상당히 좀 부드럽게 구부러져서 전달이 됩니다. 대신에 뒤쪽 시트 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꾸준히 잔진동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들썩거림, 그리고 노면의 충격들, 자잘하게 전달되는 충격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이 차체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위아래의 움직임을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거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많이 억제를 해놓은 느낌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좀 탄탄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짧게 튀겼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누를 때에는 꾹 눌렀다가 튀어오르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약간은 좀 튀기는 느낌, 하지만은 이렇게 가볍게 통통 튀기는 게 아니라 퉁퉁 하고 치는 그런 느낌이 요철을 지날 때마다 듭니다. 자잘한 요철이 많은 곳을 지날 때에는 그런 충격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그런 요철들을 지나갈 때에는 앞에서 한번 그렇게 살짝 움직이고 뒤쪽에서 살짝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약간 앞뒤로 머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속 정도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요철의 정도가 심할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속도로의 터널 부분,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진폭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요철들이 반복이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들썩들썩 하는 게 앞뒤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노면 상태가 괜찮은 그런 곳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곳에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때에는 비교적 그 주기가 긴 요철에서는 나름 부드럽게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승차감을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은 나긋하게 설정을 해놨지만은 서스펜션 움직임 자체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노면 조건을 만났을 때는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AS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스티어링 어시스트만 따로 작동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켠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더 눌렀을 때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개입을 하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차로 가운데를 유지를 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작동을 하는데요. 중간중간 주행을 하다 보면은 한 차로를 유지하면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운전자의 스티어링 입력을 감지를 해서
조금 스티어링 어시스트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잠깐씩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을 하고 방향지시 등 작동을 끄고 난 뒤에도 이 해제된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바로 차로 변경을 마친 후에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회복이 되는 그런 지점까지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함께 작동하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티어링 조작에 신경을 쓰고 전방 상황을 잘 확인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시스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전방차와의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특성들은 비교적 자연스러운데요. 옆 차로에서 전방으로 차가 이제 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앞에 달리던 차가 다른 차로로 옮겨간다든가 이랬을 때의 반응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옆 차로에서 차가 들어올 때 차가 완전히 진입을 하고 나서야 속도를 줄이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앞차와의 거리가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그런 현상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앞차로에 있던 차가 다른 차로, 옆 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을 때 그때는 속도를 빠르게 높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승차에는 보통 표지판 감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교통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확인을 해서 계기판에 표시해 줌으로써 운전자에게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옆에 빠져나가는 진출차로 쪽에 있는 표지판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들목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경고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출하거나 진입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주행 차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또 간섭이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생제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하이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바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하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드로 주행을 할 때보다 약 2배 정도의 회생제동 강도로 작동을 합니다. 초기 반응은 좀 부드럽게 시작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하이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작동시킬 때 너무 울컥거리지 않는 느낌이 들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생제동 모드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한 방향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식으로 계속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은 에코 모드로 갔다가 다시 스포츠 모드로 넘어갈 수 있는데,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드에서 위로 올리면은 더 이상 모드 전환이 되지 않고, 아래로 내리면은 하이, 위로 올리면은 스탠다드, 이렇게밖에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실내 방음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기준으로는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좀 방음 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포장 노면을 지날 때에는 그래도 바퀴의 회전 소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속도 영역에서는 사이드미러 부분에서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좀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럼 어느 것들이라도 거슬리는 수준의 소음은 아닙니다. 비교적 조용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BYD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출범을 하면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는 팀앱 내비게이션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팀앱 내비게이션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더라도 실제로 화면에 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 전기차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충전소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확인을 하고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그런 기능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충전소 관련된 정보를 차와 연계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힘앱 같은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 차 정보를 등록을 해놨을 때 연계를 시켜서 충전소 관련된 정보를 내비게이션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무선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BYD 코리아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승에서 신경 써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충전인데요. 2박 3일간 시승하는 동안 약 500km를 달리면서 2번 충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잔량 53%일 때 99%까지 완전 충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잔량 8%일 때 35%까지 충전을 했습니다. 두 번 모두 같은 충전소에 같은 200kW급 충전기를 썼는데요. BYD에서는 아토3가 최대 88kW까지 급속 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충전해보니 첫 번째 충전 때는 66kW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충전량 46%, 29.5kWh를 충전하는 데는 42분이 걸렸고요. 53% 충전 상태일 때 191km였던 주행 가는 거리는 99%까지 충전하고 나니 343km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뒤에 강원도 원주를 찍고 다시 같은 충전소로 돌아와서 충전을 했습니다. 주행한 거리는 292km였고요. 그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91%, 이 상태에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7km로 표시됐습니다. 처음 완전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43km였지만은 실제 주행 거리는 예측했던 것보다는 짧았고요. 주로 고속도로를 달린 탓에 전비가 낮았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전 때는 충전 전력이 첫 번째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77kW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전량 27%, 17.3kWh를 충전하는데 14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행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겨울철을 기준으로 완전 충전한 상태에서 대략 30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지만 급속 충전 속도 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충전량 50%, 주행거리 150km 정도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하는 데 급속 충전기에서도 30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지금까지 BYD 아토3 플러스를 만나봤습니다. 제이슨 루단넷 유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